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 지 며칠 안 됐는데요. 새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늘고 있고요. 특히 북한과 인접한 중국은 주요 도시를 아예 봉쇄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박철현 기자, 당장 북중 화물열차 운행이 중단됐다죠? 네. 북한은 지난 1월 중국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했었는데요. 103일 만인 지난달 29일 다시 중단했습니다. 临时暂停丹东至新义州口岸铁路货运。 단둥에서는 지난달 24일 3명, 또 이튿날엔 60명의 감염자가 확인됐고 지금까지 500명 이상이 감염됐습니다. 단둥시는 지난달 25일부터 도시를 전면 봉쇄하는 조치를 내렸는데요. 화물열차는 그 후 며칠간 정상 운행되다가 북한 측에서 먼저 운행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북한의 우려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단둥 상황이 진정되기 전에는 선뜻 운행을 재개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인데요. 요즘 북한이 외부에서 물자를 들여올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가 막힌 셈입니다. 북한 매체는 계속해서 세계 각지의 코로나 상황을 주시하며 방역의 끈을 놓지 말라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단동시에서는 주민들의 외출을 금지하는 도시 봉쇄 조치가 취해졌으며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백상 검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최근엔 북한에서도 주민들 외출 금지령을 내렸었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북한 당국이 지난 4일 각지 주민들에게 외출 금지령을 내렸다가 다음 날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수인성 질환에 따른 열병 환자가 발생해 취한 조치였을 거란 추정이 나오기도 했고요. 일부 매체는 황사 때문에 내린 조치로 보인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방송은 그동안 공기를 통해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다면서 철저한 방역을 주문해 왔는데요. 황사먼지 속에는 공기 중에 존재하는 비루스를 포함한 병원성 미생물들도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방역에 대한 북한의 경각심을 엿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네, 북한에 가뭄 피해도 있는 것 같아요. 지난달 강수량은 평년의 절반도 안 됐다고 하고요. 4월에만 해도 이제 강수량은 평년보다 이제 44% 정도로 좀 매우 작았습니다. 5월에도 건조한 날씨가 계속돼 극심한 봄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저온 현상도 이어졌는데 북한 당국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기온이 낮아지는 데 맞게 농업부문에서는 균모 마름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판 온도 관리를 잘하며 모두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지금이 농촌에선 상당히 중요한 시기일 텐데 차질이 있겠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본격적인 모내기철이 되는데요. 날이 추우면 모의 생육 상태가 좋지 않게 돼 모내기 시기가 늦춰지게 되고 생산량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추수를 앞두고 있는 밀과 보리는 봄 가뭄에 특히 취약하다고 합니다. 지금 시기는 이삭 피는 시기인데 수분이 모자라거나 영양이 부족하게 되면 이삭을 제대로 패지 못하고 생육이 억제되어 다수확을 잃어갈 수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 예방에 대규모 인력이 동원되고 있나 봐요. 북한의 각 매체는 성과 중앙기관 일꾼들이 가뭄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에 일제히 진입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가물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고 있으며 성중앙기관들도 적극 합세하고 있는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내각 성 소속의 관료들부터 조선중앙통신 등 언론사를 포함한 전 부문의 사무직 노동자들까지 농촌 지역에 총동원된 것으로 보입니다. 호스로 논밭에 물을 뿌리기도 하고 물을 채우는 임시 웅덩이도 만들면서 가뭄 피해 최소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때는 작물이 최대 물량을 요구할 때입니다. 그런데 군 20일째 비가 오지 않다니까 상태가 지속되면 농작물이 서출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식량난 해결을 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북한으로선 초반부터 난관에 부딪힌 모습입니다. 네. 지난 4월 한 달 북한은 김일성 생일 행사부터 대규모 열병식까지 정말 떠들썩하게 보냈죠. 네, 선제적인 핵 사용 가능성도 시사해서 긴장이 조성됐는데요. 새로운 움직임이 있나요? 네. 북한은 지난 4일 낮 12시쯤 평양 순안공항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비행거리는 470km, 최고 고도는 780km로 탐지됐는데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조만간 핵실험에 나설 거란 관측도 계속 나오고 있죠. 김정은 위원장은 열병식에 이어 각급 지휘관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핵 선제 타격 가능성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위협적 행동들을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철저히 제압 분수하기 위하여 우리 혁명 무력의 절대적 우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선제적 핵 공격 방침을 명시한 셈인데 그만큼 한미를 겨냥한 위협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핵실험 준비 정황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북한이 복구 중인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소형 전술 핵무기를 실험하기에 충분하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다른 소식도 알아볼까요? 지난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었는데 북한에선 행사를 꽤 크게 했나 봅니다. 각지에서 또 기관별로 춤과 노래, 연극을 비롯한 각종 경축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근로자를 집중 부각하는 특집 보도도 이어졌는데요. 특히 최근 완공된 경루동 고급주택에 입주한 이들의 이야기가 부각됐습니다. 여기 서평양 무계도 전차 사업소에도 경루동의 새 주인이 된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인 공운 자동차 운전사 도준길 동지가 일하고 있습니다. 무계도 전차를 무사고로 5만 킬로미터 운행할 때마다 붉은 별을 받는데 이 운전사는 별을 70개 넘게 받았다고 합니다. 20여 년간 천을 짠 직포공과 악역을 주로 맡아온 80대 영화인, 인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입주했다는데요. 수령님 주택이 자리 잡고 있던 곳에 우리 가정에 세보금자리를 줬을 때 저는 우리 세상은 정말 노동계급의 세상이라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보상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듯합니다. 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얼마 전 열린 북한의 열병식은 꽤 화려하고 요란했는데요. 후속 행사인 기념사진 촬영도 유난스러웠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일주일 동안 무려 수만 명의 군인 청년들과 단체 기념사진을 찍었는데요. 북한 언론들은 이걸 충격적인 일이라고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열병식을 계기로 맘먹고 대중과 접촉하면서 지지층의 충성을 끌어내겠다는 의도도 읽히는데요. 북한의 사진 정체에 담긴 뜻을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4월 27일 평양 미림 비행장. 수많은 군인들이 줄지어 환호하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섭니다. 부국 강병의 대업을 성취해 나가시는 시세 천출 명장을 우러러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 올렸습니다. 이틀 전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 행진을 하던 군인들입니다. 미림 비행장은 이들이 2달 넘게 강도 높은 열병식 연습을 했던 바로 그 장소. 김정은 위원장이 이들의 노고를 취하한다며 기념사진을 촬영한 겁니다. 넓은 비행장 부지에 설치된 수십 개의 철제 계단 구조물 위에 군인들이 빼곡히 무리지어 기다리고 있으면 김정은 위원장이 자리를 옮기며 사진을 찍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찍은 기념사진이 29장. 촬영 인원이 한 번에 보통 300명 내외, 많게는 800명이 넘었으니 이 자리에서만 10,000명 가까운 군인들과 사진을 찍은 겁니다. 역시 미림 비행장. 이번에는 2시간 20분 열병식 중계방송을 담당한 조선중앙TV 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열병식 보도를 당 중앙의 의도대로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보장한 조선중앙방송위원회에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열병식 당일부터 일주일 사이 닷새에 걸쳐 7번이나 단체 기념사진 촬영 행사를 열었습니다. 열병식 행사 당일에는 군 고위 간부들과 이후 열병식 참가 군인들 그리고 평양 시민들과 대규모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박정천, 류영길 등 소수의 군 고위 핵심 인사들과는 특별히 공을 들인 기념사진을 추가로 또 찍기도 했습니다. 북한 언론들이 특별히 부각시키는 기념사진은 5월 1일 노동절 기념사진입니다. 평양시 안의 대학생 근로청년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열병식 당시 광장 바닥 카드 섹션에 동원된 학생, 청년들과의 기념사진. 한 장에 1,500명에서 2,000명씩 20장. 수만 명의 청년들과 하루의 사진을 찍은 겁니다. 한생토록 잊지 못할 영광과 행복의 시각을 맞이하게 된 청년 학생들의 가슴은 무한한 감격과 환희로 끌어번지고 있었습니다.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사진 촬영을 지시하고 노동당 관련 조직이 총동원돼 하루 만에 청년들을 모아 이동작전을 벌였다면서 이를 5.1절 기념 촬영 충격이라고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간 공개된 김정은과의 단체 기념사진은 57장. 작년 16장, 재작년 2장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양입니다. 김일성 기념과 연결해서 4월 내내를 일종의 혁명적 대경사의 달로
계속해서 엄청난 축하의 그런 행사들을 했었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와 함께 찍은 이른바 1호 기념사진은 성과에 대한 포상과 향후 충성에 대한 기대를 표시하는 일종의 정치적 수단입니다. 이번에 유달리 기념사진을 많이 찍은 것은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열병식 행사와 그 중계방송에 크게 만족했다는 반증이란 겁니다. 공을 들인 만큼 수고한 사람들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그 노고를 치하하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결속을 도모하는 하나의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군인들과 장소를 바꿔가며 4차례나 기념 촬영을 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선포한 적극적인 핵 무력 노선에 대한 군부의 지지와 결속, 군대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핵 무력을 사실 지휘하는 최고의 지휘자의 어떤 위상, 그리고 군부가 그만큼 결속돼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하나의 컷으로 그걸 잘 표현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사진 정치는 김정은 시대 들어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념사진을 함께 찍는 사람들의 규모와 횟수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번 청년 학생들과의 기념 촬영도 접촉면을 최대한 늘리려는 김정은식 대중정치를 보여줍니다. 김정일은 이제 자신의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소수의 그 행사 참가자들하고 주로 사진을 찍었지, 김정은처럼 수많은 대중과 사진 찍거나 그런 게 상당히 드물어요. 일반 대중과 사진 찍고 그런 거는 그만큼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고. 사진의 구도나 상황 설정도 선대에 비해 훨씬 대중 친화적이고 다양하게 진화했습니다. 주민들과 팔짱을 끼거나 어깨 동무를 하고 시선도 표정도 제각각인 선글라스 공군들과의 사진 등은 익살스럽기까지 합니다. 미사일 과학자를 등에 업고 군 지휘부와 맞담배를 피우고 흑투성이 차량 운전석에서 내리는 모습은 인민사랑과 격이 없는 지도자상을 의도적으로 연출한 겁니다. 김정은은 자기 할아버지 김일성식의 일종의 애민주의를 나타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과 좀 더 스스럼 없는 접촉들, 그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연출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성적인 경제난에 국제 제재, 코로나, 여기에 핵 전쟁까지 위협하는 위기 상황에서 사진 정치의 필요는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은 열병식 등 대형 행사와 관영 매체의 영상으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독점하면서 사진 촬영으로 또 사람을 모아가며 핵심 계층의 단결과 충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그제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었죠. 북한도 김정은 집권 이후 계속 아동 정책을 강조해오고 있다는데요. 현실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북한에도 어린이날에 해당하는 날이 있죠. 2개라면서요. 북한에서는 일단 6월 1일에 국제 아동절이라는 것을 기념합니다. 주로 이제 구소련이 붕괴하기 전에 공산주의권 국가들이 기리던 이제 기념일인데 북에서는 아직도 이제 기리고 있습니다. 물론 공휴일은 아닙니다만 기념일로 좀 축하를 하고 있고요. 또 6월 6일은 소년단 창립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소년단이라는 게 7세에서 13세 아동들이 모두 가입해야 되는 조직인데 그 나이대 어린이들이 굉장히 즐겁게 축하하는 날로 이렇게 2개의 어린이날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최경옥 씨는 북한에서 소학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교사셨는데요. 그러면은 이 국제 아동절하고 소년단 창립일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동절에는 이제 무슨 공연이라든가 체육놀이라든가 각종 그 행사들을 위해서 자녀가 참가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부모로서 이제 휴가를 받고 참가했고요. 66절 그 소년단 창립절에는 이제 학급 아이들이 소년단 입단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도 잘하고 생활도 잘해야 되는 학생들을 일단 선발해야 됐고 그들이 이제 입단식 때 뭐 선서를 잘 읽는 방법이라든가 뭐 옷차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행사 준비를 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어린이는 나라의 왕이라는 말이 있대요. 그만큼 이 아동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렇죠. 김일성 주석이 한 말인데요. 이제 어린이가 나라의 왕이다. 그만큼 제일 좋은 것을 어린이에게 줘야 된다. 그리고 어린이의 어쨌든 미래를 국가와 사회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1976년에 처음으로 이제 어린이 보육 교양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법을 보면은 어린이가 조국의 미래다. 그리고 혁명 위협의 계승자들이다. 이처럼 아동들은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법에서까지도 천명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도 어린이가 조국의 미래다라면서 강조해 왔다는데요. 지난해에는 육아 아동 정책과 관련한 김 위원장 행보를 담은 화보를 내기도 했습니다. 방금 화보집에 나온 이 경상 유치원은 부인 리설주를 정식으로 공개하기 전에 네. 함께 방문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김일성이나 김정일과 좀 다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 김일성 시대와는 비슷한 것 같았고요. 그때도 어린이들은 나라의 왕이다 하면서 뭐 유치원, 뭐 어린이들을 자주 방문했었고요. 김정일 시대에는 좀 어린이 위주로가 아니라 군부대들을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김정은 시대는 어린이도 자주 방문하고 여러 가지 배려를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북한이 어린이를 뭐 나라의 왕, 조국의 미래라면서 내세우긴 했지만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좀 다른 듯합니다. 북한 어린이 하면 흔히 뭐 꽃제비를 떠올리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90년대에 소위 고난의 행군이라고 말해지는 경제난이 심해서 그때 기아도 발생할 정도로 아주 안 좋았죠. 이제 고아들이 길거리에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 북한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국가의 이미지가 굉장히 실추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동권을 좀 증진시킨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김정은 정권 들어서 가장 신경 쓴 분야 중에 하나가 이 애육원, 육아원, 이게 말하자면 우리말로는 고아원인데요. 이거를 대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었고 또 지원도 엄청 잘해줬어요. 뭐 먹을 거라든가 입을 거라든가 워낙에 그 고아원에 있는 애들한테 국가가 많은 것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럴 바에야 부모가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많이 신경을 썼고요. 우리 지도자가 이렇게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 애를 쓴다라는 것들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일 시대에는 애육원이란 단어를 잘 언급도 안 했었잖아요. 별로 그렇게 주목받는 존재도 아니었고요. 애육원이라는 곳 자체도 매우 열악해가지고 그 안에서 막 아동권의 침해도 많이 일어나는 그런 문제에 어떻게 보면 시설이었는데 김정은 때는 워낙에 이제 국제사회가 아동 인권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고치겠다라고 수용도 해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애육원 건설 사업 같은 것들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계속해서 또 지적되어 왔던 게 영양 부족이나 이에 따른 발육 부진 같은 것들도 지적돼 왔잖아요. 이 북한 아동들의 실제 발육 상태는 어떤가요? 제가 남한에 와서 이제 초등학교에 근무하면서 통일전담 교육사로 근무하면서 어떤 그 학생인 줄 사실은 몰랐고 그렇게 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2번씩이나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 옆에 선생님 보고 저 선생님은 인사를 하면 좀 받아야지 그랬더니 우리 학교 학생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참 남한 학생들이 좀 큰 것 같습니다. 2021년에 유니세프가 이제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5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 한 18.2% 정도가 이제 영양 실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5분의 1 정도의 아이는 제대로 먹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렸을 때 막 커야 할 시점에 제대로 먹지를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장이나 체중이나 이런 것들이 좀 왜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국제사회는 그동안 북한의 인권, 특히 아동권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왔는데요. 제가 이제 교육하거나 교육받을 때는 아동권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별로 들어보지 못했고요. 학생들이 이제 공부뿐 아니라 이제 방과 후에 이제 농촌 지원이라든가 나무 심기라든가 또 그리고 이제 큰 행사 때는 집단 체조를 해서 오랫동안 야외에 좀 노출돼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도 이제 볼 수 있었겠습니다. 그렇군요.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부터는 북한도 일단 표면적으로는 좀 달라지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대의 요구에 맞게 전반적 12년제 의무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자, 집권 첫 해인 2012년 11년제 의무교육을 12년으로 확대한 김정은 위원장은 같은 해 조선소년단 창립 행사에 전국에서 어린이 대표 2만 명을 초청하면서 아동들을 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당시 낙도의 아이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비행기까지 동원했을 정도였다는데요. 저는 비행기를 타고 빨리 평양으로 가고 싶습니다. 빨리 가는 건 좋은데 오래 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는 대성산 종합병원입니다. 군인 치료 전문 병원인데요. 2014년 김정은 위원장 지시로 허약한 고아들을 치료했었죠. 우리 당의 품속에서는 허약한 아이들이 단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교육이나 보건 등 여러 측면에서 김 위원장 집권 이후 변화의 노력이 보였다고 할 수 있겠죠. 좋게 보자면 본인도 이제 어린이를 키우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동에 더 관심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고, 또 워낙에 국제사회에서 아동 인권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 분야의 인권 증진 요구는 좀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아동에 대해서 신경을 확실히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대집단 체조할 때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하루 종일 연습시키고 해가지고 강제 노동이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많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증언도 좀 속속들이 수집되고 있어서 어쨌든 좀 나아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북한을 변화하려는 노력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네, 영양 공급이나 교복, 학용품 등과 관련해서도 아동들을 위한 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 지시에 따라 문을 연 젖소 목장입니다. 젖소 목장이 건설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서젖과 젖가루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김 위원장이 그동안 어린이 영양 지원을 강조해왔고, 이에 따라서 젖소 목장과 분유 생산 기지를 마련하는 사업이 진행된 건데요. 경공업 부문에서는 추진할 주요 과제로 새로운 형태의 교복과 가방 생산을 강조했습니다.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교복과 책가방을 선물했었죠. 그 가방과 교복을 선물했다고 하는데 이제 대도시나 수도나 대도시는 전반적으로 다 공급됐고요. 지방별로 약간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생산이 미처 못돼서 개학날에 맞추지 못해서 장마당에서 구입해서 입고 나오는 이런 경우도 들어 있고요. 그리고 우유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평양은 경제난 이전이나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쭉 학생들에게 우유 공급을 하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게 덜 미쳤고요. 그래서 평양에서 전화하고 온 어떤 학생이 두 번째 2교시가 끝난 쉬는 시간에 컵을 올려놓고 기다리더랍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우유를 안 주냐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북한이 아동 정책에서 변화를 보이고는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 격차가 존재한다는 거네요. 사실 탈북민 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오지나 농촌이나 굉장히 먼 곳에 대해서까지는 그 온기가 아직까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어서 사실 평양에서 오신 분 얘기를 들을 때랑 좀 외곽에서 오신 분들 얘기를 들을 때는 너무 달라가지고 이게 같은 나라에서 온 증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네요. 정책이 완벽하게 실행되는 나라는 없겠지만 그렇죠. 이 북한의 아동 정책은 현실과 괴리가 꽤 큰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네, 저도 이제 탈북민 가정의 아동들을 보면 북한에서 초등학교 과정을 거친 자녀들과 또 여기 와서 태어난 아들이 아이들의 영양 상태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동의 권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교육권인데요. 그 교육의 내용이라는 것이 여전히 사상 교육이 아주 강화되고 있고 특히 김정은 우상화 작업도 한층 강화되고 있어서 모두들 학교에 간다고는 하지만 거기서 배우는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동의 권리를 좀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어떤 발전과 조정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아동 인권, 국제사회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북한의 궁금해. 다음 주에는 북한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교사의 역할은 어떤지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지난 5월 1일은 우리나라에서 통일교육이 시작된 지 꼭 50년이 되던 날이었다고 합니다. 네, 남북 공동성명이 있던 1972년에 통일교육기관이 처음 문을 열면서 이 통일의 초석을 다지는 노력이 시작됐다는데요. 이상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북한산 입구에 자리 잡은 독특한 외양의 건물들. 산을 깎지 않고 땅의 지형을 그대로 이용해
건물들 간의 높낮이가 차이가 있게 만들어졌고 지붕은 산을 본따 삼각불 모양으로 얹혀졌습니다. 건물들이 북한산 일부처럼 보이도록 조성됐다는 국립통일교육원. 1972년 5월 1일 통일연수소란 이름으로 처음 문을 열었고 1986년에 통일연수원으로 1996년엔 통일교육원으로 명칭이 변경됐다가 지난해 정부 유일의 공신력 있는 통일교육기관임을 강조하며 국립통일교육원이란 간판을 새로 내걸었습니다. 1972년 창설 첫 해 2,600여 명에 대한 교육을 시작으로 지난해엔 사이버 교육을 포함해 100만 명 교육 시대를 열었다는데요. 지역의 주민들을 초청해 창설 50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돌아보면 국립통일교육원의 지난 반세기는 남북관계라는 격동의 바다에서 통일교육의 이정표를 하나하나 세워온 등대지기와 같은 역사였습니다. 1991년 장충동 시대를 마감하고 지금의 북한산 자락에 새로 둥지를 튼 국립통일교육원은 50주년을 맞아 새 단장도 마쳤는데요. 북한산 봉우리처럼 뾰족하게 디자인된 정문, 평화의 문을 지나면 평화와 통일을 기도하는 사람의 형상처럼 보인다는 조국 통일비가 우선 눈에 띕니다. 원래 북한산 폭포가 있었다는 자리엔 시원한 물줄기를 내뿜는 인공폭포가 들어섰고 폭포 앞 널찍한 잔디밭엔 독일에서 기증받은 실제 베를린 장벽을 활용해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조형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앞쪽으로 좁아지는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또 다른 상징물이 나타납니다. 길이 좁아지면 우리가 막 돌아가기도 하고 다른 길을 찾잖아요. 그래서 통일도 이렇게 갑자기 좀 가기 어렵고 하면은 돌아가거나 좀 다른 방법을 좀 모색해보자 그런 메시지를 담은 작품이에요. 잔디밭 한쪽엔 사선으로 깎여져 있는 독특한 외양의 건물. 교육생들의 숙소로 활용되는 생활관이 자리 잡았고 여러 통일 관련 교육을 받는 교육관 건물에선 통일교육 50주년 기념 공모전에서 당선된 사진과 포스터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북한의 포스터 원화와 특수 자료들까지 볼 수 있었던 한반도 통일교육의 본산. 통일을 이룩하는 게 저희로서는 가장 큰 사명이죠. 그리고 그 통일 과정에서 통일교육원이 통일의 의지와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중점이 될 수 있도록,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세기를 이어온 통일교육은 시대 흐름과 함께 그 주체와 내용도 다양해져 왔는데요. 1981년 대통령 정책자문기구로 출범한 이후 지난 40년간 통일교육의 한 축을 담당해왔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찾아가 봤습니다. 세계 각국의 평통조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국제적으로 할 수 있고 또 국내에도 시군구마다 이렇게 조직이 다 있기 때문에 시군구마다 이런 시민교실을 여는 조직이 우리 민주평통밖에 없을 거예요. 전국 228개 협의회와 세계 131개국 45개 협의회, 2만 명의 자문위원을 구축하고 있다는 민주평통. 초기엔 반공 위주의 통일교육으로 관변단체 이미지도 있었지만 요즘은 시민들의 평화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통일 의지를 높이기 위한 풀뿌리 통일교육에 주력하고 있다는데요. 청소년 퀴즈 대회. 민주평통 골든벨 화이팅! 화이팅! 가자! 글짓기 대회. 마라톤 행사. 나무 심기. 댄스 대회까지. 국내외 곳곳에서 펼쳐온 이런 여러 이벤트들은 주로 젊은 청년 세대들에게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가 한반도 통일과 평화에 대해서 관심 안 가지면 영원히 분단이 고착화되죠. 그래서 미래 세대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데 흥미와 더불어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쓰는 거예요. 평화와 통일, 분단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겐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 정신일 겁니다. 이 시대 정신을 새기며 통일 기반을 다져온 지 50년. 반세기에 걸쳐 쌓여온 그 노력들은 미래 통일 시대의 든든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양파? 맞아요? 왜요? 파 쪽에서 동그랗게 생긴 파라서. 양파. 둥근 파니까. 네. 북한말 둥글파는 백합과의 두 해살이 풀로 땅속 비늘줄기에서 매운맛이나 널리 식용하는 식물입니다. 남한에서는 양파라고 합니다. 아, 오, 맞아. 진짜 생긴 모양대로 그대로 이름을 붙이는 것 같아요. 와, 저는 북한 말이 오히려 저희 그 원래 고유어에 더 가깝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가정의 달 5월입니다.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야외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되긴 하지만 여전히 개인 방역에는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어버이날이죠. 안부 전화 드리면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을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